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자, 이어서 이제 민주주의 발전 나갈 거고요. 3월 1일 월요일 날에는 또 1부, 2부 또 특별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와. 자, 1부 수업에서는요.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3시, 1시, 오후 1시까지 세계사 수업 나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었던 1910년부터 194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많은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맥락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제국주의의 팽창,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고 제국주의가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부 내용은요. 2부는 이제 통합사회인데 시간은 동일하게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둘 다 빨간 날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 다른 학원들은 크게 수업을 안 할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통합사회 이때 무슨 이야기 할 거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인권과 헌법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오늘날의 헌법은 어떠한 체계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헌법이 가장 이제 법 중에 최고법이란 말이야. 그 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률, 그리고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얘들아. 법률은 어디에서 제정하는지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살짝 배운 내용일 텐데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지 2학년 친구들은 이제 법과정치에서 배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이렇게 나갈 거야. 혹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1부나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듣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선생님, 저는 오후에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일요일 날에 1부만 듣고 갈게요. 혹은 2부만 들을게요. 이렇게 신청을 해도 돼. 그래서 신청은 선생님이 하이클래스에다가 따로 남겨놓을 거고요. 내가 궁금했었던 건 이거야. 일부러 여러분들 쉬는 날이니까 저녁 수업을 안 잡았는데 저녁 수업으로 개설을 하면 오히려 전 저녁 수업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오전이 그냥 나은 것 같아? 혹시라도 저녁 수업이 더 낫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선생님이 투표 거기 창에다가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특별 수업을 총 4회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수업 과정에서는 우리 마지막 수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 1회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수업에서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특별 수업 신청하는 수금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과목, 이제 세계사 친구들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수업도 잘 마치면서 2026년에 이 새해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잖아. 그래서 유종의미까지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수업 공지는 끝났고 이제는 이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에서 이어나가 볼 거예요. 자, 오늘의 차시를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1차 시에서는요,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농민봉기, 조선 후기에 세도정치기 때 발발했었던 농민봉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었던
조선 후기 실학, 이용우생의 실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 흥선대원군. 이렇게 파트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교시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단 말이야. 기억나요? 조선 후기의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었냐. 물론 이제 농업 그리고 상공업 등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일부 이제 부를 축적한 부농들이 등장하기도 했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부농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야.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농토를 가지고 있는 자영농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 대부분의 이제 조선의 백성들은 소작농이었었단 말이에요. 지대를 이제 지주나 아니면 마름한테 지대를 받고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한 해 농사를 지은 양의 뭐 5대5나 6대4만큼 이제 나눠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작농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농업이 발달했었던 이유는 전국적으로 모내기법이 확산되고 또 이제 1년에 2번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5월부터 10월까지는 벼농사를 짓고 10월부터 5월까지는 보리 농사를 짓는 걸 우리가 이모작이라고 했어. 이모작이 확대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상품 작물들도 재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홍들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했고 상공업이 발달했던 이유 중에 우리 정조대왕의 업적이 있었다 그랬지. 정조대왕의 업적 뭐였어요? 신해통공이라고 해서 신해통공 정조 때 신해통공을 통해 가지고 나라에 허가받은 상인인 시전상인들이 있단 말이야. 이 시전상인들의 본래 권한은 무엇이었냐면 난전의 권한을 금할 수가 있었어. 난전이라는 것은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하는 걸 가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 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전상인들의 활동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하는 사상들의 상업활동들이 훨씬 더 늘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폐지라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통공, 이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하게 되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보장되었었다. 그러면서 등장했었던 게 보부상, 보찜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동하는 보부상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인들도 있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해통공, 그래서 사상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진짜 고등학생 파트야, 얘들아. 고등학생들 이제 1학기 이 2차 지필평가 기말고사 단원에서는 요 부분에 조금 힘을 주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 꼭 한두 문제씩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 상업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사상들의 활동 지역에 따라서 상인들을 부르는 명칭들이 좀 달라졌었단 말이에요. 일단 경강상인도 있었고 그리고 유상들도 있었고 만상도 있고 송상도 있고 내상도 있었지. 기억이 안 나면 떠올려. 정말 전 처음 들어요. 모르겠는데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제법 기네요. 하는 친구들 필기로 꼭 가져가세요. 경강상인들은요, 한강 유역에서 활동했었던 상인들을 우리가 경간상인이라고 했었고, 유상은 평양에서 활동했었던 상인들을 유상이라고 했어. 만상은 만주, 즉 만주와 우리 한반도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청나라다 하는 곳이 이제 의주였었잖아요. 의주랑 송상은 우리 저기 기억나? 고려의 수도가 이름이 뭐였는지? 개경이었었지. 거기를 옛날엔 뭐라고 불렀어? 송악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개경에서 활동하는 개경상인들 송상이라고 불렀고, 내상은 저기 부산.
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이렇게 부르는 명칭들이 달랐었다. 사상들의 활동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고 상공업의 발달에서 꼭 빼놓지 말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활발하게 활약했었던 이들이 있었어. 누구야? 대동법? 바로 공인이었죠. 그치? 공인의 활약, 공인의 등장, 공인의 활동이 더욱 이제 활발해지게 된다. 선생님, 대동법이 뭐였죠? 이제 광해군 때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했었던 세금을 걷는 제도인데 이 세금이 토산물을 기존에 걷었었잖아. 근데 이 토산물을 걷는 세금이 막 말도 안 되게 백성들을 괴롭히다 보니까 박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명예스러운 명칭으로도 불려졌었지. 선생님의 고향은 완전 이제 산이 우거진 산악지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집한테 전복 내놔 이래 버린단 말이야. 전복이요? 산에서 전복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인이 있는데 내가 아는 상인한테 구해줄 테니까 돈으로 줘.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보죠. 뭐 해가지고 어렵게 뭐 강릉이나 아니면은 저기 정동진에 사는 가족들이랑 어떻게 연락이 되어가지고 내가 전복을 구했다고 쳐. 근데 그 전복은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는 거야. 그게 이제 박람회 폐단이었어. 박람회 폐단을 시정하고자 이제 대동법이라는 것을 광해군 때 실시하게 돼. 이제는 단결 모든 이제 세금을 토산물이 아니라 쌀이나 아니면은 배, 옷감 그리고 동전 등으로 거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대동법이 실시되었고 100년 뒤였었던 숙종 때는요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확산되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제 물건을 직접 사가지고 운반까지 하는, 운송까지 하는, 오늘날로 치면 우체국 택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공인 계층들이었어. 그래서 공인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상공업의 발달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고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공업이잖아요. 그리고 파는 건 뭐야? 상업이란 말이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활동들이 활발해졌었대. 어떻게 활발해질 수 있었냐? 쉽게 거래할 수 있어야지 활발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동전을 사용해. 어떤 동전? 바로 상평통보. 상평통보를 전국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숙종 때 이제 사용했었던 상평통보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로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지, 그치? 자, 그런데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은 플러스 좋은 요소였다면 좋지 않은 요소도 있었었단 말이야. 때는 이제 순종, 철종, 3대에 걸쳤었던 세도 정치기였었잖아. 이 세도 정치기 때 어떤 모습이었었냐, 조선의 사회가.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어. 이때는 특정 세도 가문들이 정권을 꽉 쥐고 있는 세도 정치기. 순조 때는 이제 김조순, 안동 김씨 세력들. 현종 때는요, 풍양, 조씨 세력들. 그리고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정권을 꽉 쥐고 있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이 특정 집안들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무엇이었다 그랬어? 매점매석. 매점매석도 심각한 경제 문제이기도 했지만 매관매직입니다.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신분제가 크게 흔들렸어. 관직을 사고 팔고. 근데 이 관직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은 기간제 아이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기간제 아이템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만 그 관직이 오를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최대한 내가 관직에 있는 동안 관직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 일이 무엇이었다? 세금을 걷는 일이었다. 왜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고 싶었겠어. 그치? 자, 관직에 오르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세금 수취 권한이라는 것, 수취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되면서 세금을 걷는 세 개의 제도가 문란해졌다. 우리가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전정, 밭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밭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토지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전정, 그리고 군정. 군역에 대한 세금, 군정, 그리고 환곡, 환정이라고도 불려졌었던 환곡. 이 세 가지가 문란해지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전정의 문란은 토지에
대한 세금이었었지. 군정의 문란. 와, 이거 진짜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거거든. 원래 군역의 의무라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성들이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1년에 2필씩 군포를 내야 됐었어. 근데 그 2필씩 내는 군포를 한 필로 시원하게 탕감해준 사람이 누구였다? 확실히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성도 살짝 달라지는군요. 바로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이게 되었었지. 그치? 자, 한 필로 줄이게 됐었는데 한 필로 줄이면서 이때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그랬잖아. 선생님, 그러면 나라의 세금을 갑자기 그렇게 절반으로 뚝딱 줄여버리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나라의 재정은 어떻게 해요? 그때 영조가 시행했었던 정책이 뭐라 그랬었지? 노비? 자, 이렇게, 그렇지. 안건법 얘기할 것처럼 이미, 이렇게 평승모음이 되면 안 돼, 얘들아. 원수부로 종목법, 이렇게 원순모음으로 돼야지. 입술 모양이 이렇게 돼야지. 다들 이제 노비 안건법 얘기하려고 했을 때는 이 지금 평승모음, 네, 이렇게 노비 종목법을 시행하게 돼.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간다. 어머니의 종을 따라가지고 어머니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해방하는 정책. 그래서 해방된 양인들, 그러니까 해방된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양인이 됐었던 그런 천민들은요, 세금을 내면서 일반적인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노비 종목법을 시행해서 부족한 나라의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1년에 한 필로 줄여줬는데 이 군정까지도 문란해진단 말이야. 16세가 아닌 어린아이들한테도 군포를 내게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군포를 납부하게 하는 백벌징포. 더 이상은 이대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내가 짐 싸서 도망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집에 있는 박대감 댁에서 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도망가게 되면은 그 집안에 이제 친족들을 우선으로, 친족들도 없어, 같이 도망갔어. 그러면 이웃이 이제 그 군포를 납부해야 됐었던 군정의 문란. 그래서 군역, 군포를 납부하게 했었었던 세금 제도, 군역에 대한 이 세금이 문란해졌다. 그래서 군역의 문란이야. 환곡의 문란, 정확하게는 환정의 문란이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환정이 진짜 백성들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선생님이 요즘은 이제 이런 표현까지는 잘 쓰지 않아요. 인류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가 20만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사피엔스의 역사상 가장 이제 풍요로운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런 이제 표현이 굉장히 낯설 텐데, 은꽃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 선생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많이 썼던 말들이고, 아마 이제 좀 나보다 조금 더 윗세대들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보여지는 외관보다 훨씬 더 살아온 환경이 비문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선생님 윗세대들을 좀 떠올리면 돼. 이 윗세대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번씩은 이렇게 사용을 해보셨을 언어가 은꽃 찢어지게 가난하다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죽을 써먹고 껍데기를 막 이렇게 씹어 먹었었던 시절.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뾰족뾰족한 나무 껍데기들이 한 문을 다 찌르면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은꽃 찢어지게 가난하다, 혹은 피똥 싸기 가난하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만연했었던 시절, 아사자들이 정말 많았었거든. 그래서 기근에 시달렸었던 조선 후기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 추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 내가 정말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 보리도 자라지 않는 그 땅이 아직 채 녹지 않아가지고 봄나물도 뜯어먹을 수 없는 그 봄에 곡식을 빌려줄 테니까 추수할 때 갚아라 라고 했었던 춘내추납 역시 문란해지게 되면서 백성의 삶을 가장 힘들게 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정의 문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제 백성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신분제도 혼란해졌었다. 신분제 혼란에 기여했었던 것 중에는 매관매직도 있었고, 당연히 여기 매관매직 썼잖아. 매관매직뿐만 아니라 납속, 공명첩 등을 판매를 하게 되면서 빌공 이름명에 수첩할 때 첫자예요. 이름이 비어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이름 유진, 김계동, 아니면은 뭐 박수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관직에 오를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모도 활발해졌다 그래서 몰락 양반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신들의 가문, 그러니까 족보를 사고 파는 일들도 늘어났었다 그랬었지. 그렇게 이제 신분제가 혼란해졌었고요. 세 번째는요, 이 족보를 팔고 사고 하는 일들, 납속과 공명첩이나 매간매직 등이 성행하게 되면서 신양이 등장하게 되고, 신양의 등장과 몰락한 양반들, 구향들이 전쟁을 하는 구향과 신향의 대립을 우리가 향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어. 향전. 이 향전에서는 누가 승리를 하게 돼요? 거의 이제 구향들보다는 새로이 향만이 되었었던 신향들이 수령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향들이 더 치고 가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함께 지난 시간에 다 나눴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집 가고 싶은 마음에 잘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이렇게 신분제의 혼란, 이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 우리가 정말 삶이 힘들어졌을 때는 어디에 많이 의존하고 싶어요? 그치, 종교에 많이 의존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될 때가 있어. 때로는 우리가 기적에 의존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종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흥 종교의 등장.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면은 되게 원시적인 종교에 의존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륵신앙이라든지 미륵불이 우리 이 중생들을 구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미륵신앙.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웠었던 궁예라는 인물 기억날 거예요. 그치?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었던 궁예. 물론 권력관계에 있어가지고는 밀려나게 되었었지만 이 궁예가 이제 송악, 개경에다가 나라를,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철원으로 옮기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그의 부하였었던 왕건에 의해 가지고 밀려나게 되었었잖아. 왜 밀려났냐는 거야. 밀려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이 다 나와 있어. 너무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종교에 심취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끌어내려진 것이지. 900년대에도 되게 이제 구시대적인 종교라고 손가락질 받았었던 그런 미륵신앙. 근데 지금은 현재 17세기, 18세기 조선 후기에 들어가지고도 이러한 종교를 사람들이 의존할 정도로 나라가 많이 혼란했었던 상황이었었다. 자,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서학이라는 것이 전해져요. 서학. 서학은 천주교인데 서양의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야. 크리스트교지. 이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앙이야.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앙. 그게 뭐예요? 요즘은 또 대부분 친구들이 종교가 없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크리스트교는 이제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메시아가 있는 것이고, 메시아가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그치? 메시아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이 유일신앙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강조하는 게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끼리의 천하고 그리고 귀하고를 가릴 수가 없어. 평등사상. 또 유일신앙들은 또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를 금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거지. 이 두 가지. 이게 우리 조선사회에, 조선에 살고 있는 조선의 백성들과 그리고 사회적 지배층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요소거든. 특히나 사회적 지배층들이 싫어하는데, 저 천한 놈, 천끝과 내가 평등하다고? 그럼 나도 천한 놈이랑 동일하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을 지내는 것도 안 돼? 제사를 지내는 게 안 되더라. 제사를. 왜? 그것도 이제 조상신, 귀신을 섬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도 못 지내. 그러니까 사회적 지배층이었었던 양반들은 노발대발하는 거야. 너는 부모 형제도 없어! 이러면서 어디
서양 양놈들은 말이야 부모 형제도 없는 것인지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그러고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등 사상만으로도 믿고 있었던 부여자 백성들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널리 전파가 되었었던 게 서학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이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었지. 그래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몰락양반이었었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는 바로 동학이었어. 동양의 학문이라는 의미지. 동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등 사상. 맞아.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고 평등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내천 사상이 됩니다. 인내천. 그래서 평등 사상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나라가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후천 개벽 사상,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후천 개벽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왜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요즘은 뭐 운세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뭐 카카오톡에서도 뭐 채팅봇 이용만 해도 운세 같은 거 쉽게 점쳐볼 수 있고, 네이버에다가 검색만 해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오늘 하루의 운세, 별자리 운세, 아니면은 띠별 운세, 여러 가지 운세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치? 운세를 봤는데 오늘 내가 좀 주의해야 된대. 뭐 예를 들어 빨간 색깔을 주의해야 된다? 그럼 왠지 계속 거기 신경 쓰게 되지 않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서도 이런 운세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조금 좌지우지할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기도 하는데, 이때 또 유행했었던 사상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무엇이냐면 예언사상이야. 예언사상.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상이었었거든. 이 예언사상의 대표적인 예시가 정감록이라고 해서, 이 책에는 예언서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는 거야. 조선 왕조, 이씨 왕조, 전주이 씨의 왕조는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왕조인 정씨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마찬가지로 후천개벽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예언 사상들, 이런 사상들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민중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었는지 우리가 예감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농민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떠한 농민분기가 일어나게 됐었냐? 순조 때 일어났었던 농민분기는 홍경래의 난, 그리고 철종 때 있었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었던 농민분기가 바로 임술 농민분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분기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홍경래의 난이라는 건, 홍경래는 사람 이름 같은데요? 맞아요. 홍경래는요, 서북 지역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를 한번 떠올려봐. 자, 이런 식으로 한반도를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지역이겠어요? 초록색으로 빗금 친 요 구간이겠지? 서쪽에 북쪽이니까 서북, 여기를 우리가 평안도라고 불렀어. 그럼 동쪽의 북은 어디일까? 함경도지. 그래서 오늘날의 함경북도는 어디랑 맞닿아 있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랑 맞닿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안도랑 함경도 북쪽 지방이었었고, 평안도가 아무래도 국경지대잖아. 왜요? 여기 압록강 넘어가면 바로 어떤 나라 있어요? 청나라 있죠. 그치? 청나라가 있단 말이야. 이 청나라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경지대야. 국경지대는 나라의 주요한 이제 기구들을 둘 수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강원도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때? 되게 뭔가 잘 알려진 관광 도시라는 느낌보다는 훨씬 시골에 가까운 이미지 아니에요? 나는 강원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강원도를 하면 우리 동네의 모습이 되게 그보다도 더 예전에
이제 개발되기 전에 완전 산간지대의 모습이 떠오르거든. 그리고 강원도에는 아직까지도 주요한 이제 정부 기관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는 않아. 강원도 정선했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거기 강원랜드 카지노 있는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맞아. 우리가 강원도 했을 때 머릿속에 크게 떠오르는 뭐 오션월드라든지 아니면 강원랜드라든지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한마디로 놀러 가는 그런 관광지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지. 거기에 뭔가 나라의 뭐 중심적인 행정기관이 있진 않잖아. 세종 하면은 우리가 딱 세종특별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거기 제2의 수도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행정기관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강원도는 그렇지가 않아. 나라의 주요한 기관을 두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국경이 북한이랑 가까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이제 국경지대들은 개발도 조금 더디고 주요 기관도 두지 않아. 이 평안도에서 몰락한 양반이었었던 몰락양반 홍경래가 있었는데 이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유독 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 차별에 저항을 하게 되면서 평안도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누구라도 많았냐면 광산 노동자들이 많았어. 자,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과 그리고 평안도민들 그리고 서북지역의 몰락한 양반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난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제 흐르고 있는 강이 뭐겠어? 대동강이겠지, 그치? 예, 대동강이 내려와가지고 대동강 남쪽까지 내려와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에서 분기를 일으키고 특정 지역을 거의 한 5개월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정주예요, 여러분.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홍경래의 난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는 건 홍경래의 난이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났냐라는 거야.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었어. 세금도 더 걷게 한다든지 거주 이전에 대한 자유를 없앤다든지 이런 차별로 인해 가지고 발발했었던 게 홍경래의 난이다. 자, 그리고 임술농민분기로 넘어갈게. 임술농민분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그랬었지.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거 뭐였겠어요? 삼정의 문란 아니겠습니까? 그치? 삼정의 문란과 그리고 이제 백낙신이라고 하는 관리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는지도 잘 비교해야 돼. 평안도는 한반도 서북 지역이었었지 이번에는 영남지방 남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의 단성 그리고 진주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분기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분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마찬가지로 몰락양반 출신이었었던 유계춘이라는 사람이야. 유계춘의 주도하에 농민분기가 발발하게 돼. 자, 이렇게 농민분기가 발발하게 되자 조정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농민분기가 영남지방, 경상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돼. 이때 조선 후기, 특히 세조정 시기 때는 농민분기가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배경지식이야.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분기를 조사하는 임시관직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임시관직의 이름을 안핵사라고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안핵사라고 하는 농민분기 조사 임시관직이 따로 있었을 정도라니까. 엄청 분기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겠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때 이제 진주성을 이 농민군들이
진주성을 차지를 해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진주성에서도 막 전투가 일어나고 했었단 말이에요. 자, 조정에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임시 관직 안핵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파견되었었던 안핵사가 사랑방의 박규수, 평안도 관찰사였었던 박규수를 파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백성들이 왜 분기를 일으켰으며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삼정의 문란이래. 그럼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삼정이정청이었어. 삼정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바르게 돌려놓는 기구라는 의미에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정이정청 하면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고등학생 친구들 얘기예요. 삼정이정청을 누가 설치했냐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특히 이제 1894년에 일어났었던 우리 농민봉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농민봉기 있지 않습니까? 임술 말고 동학 농민운동이지, 그치? 이 동학 농민운동 당시에는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도 평가를 하지. 이때 이제 농민군들이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군들의 자치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를 했었단 말이야. 이런 거랑 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삼정이정청은 이때 일어났었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지고 일어났었던 농민군들이 세웠던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운 거야. 정부 주도라는 게 포인트야. 집강소는 농민군들의 자치기구로서 농민군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거고, 삼정이정청은 정부에서 설치했다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임술 농민봉기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우리 12강의 이야기입니다. 14강이죠? 죄송합니다. 자, 14강에 있는 내용 설명했고요.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 삼정이정청에 설치됐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겠지? 그 성과는 굉장히 미흡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 때는 삼정이정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정조 때부터 세조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럴 리가요. 그치? 세조 정치 전을 한번 떠올려보자, 얘들아. 세조 정치기 전에 바로 뭐였어? 영조, 정조의 개혁 정치가 있었지. 자, 빠르게 복습이야, 빠르게. 영조, 정조의 개혁 정치는 정말 중요한 파트고, 이들이 어떤 개혁 정치를 펼쳤었는지 그 공통분모도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영조, 원을 이렇게 묶인다고? 영조의 개혁 정치는 뭐였어요? 그렇지, 탕평.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두루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탕평이라는 면에서 정조의 개혁 정치랑 겹쳐지는 지점이 있어. 그리고 영조가 펼쳤었던 이 개혁 정치에는 민생 안정이라고 해가지고, 영조가 펼쳤었던 민생 안정책은 과도한 형벌, 그러니까 과도한 형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도를 도입했어요.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도. 오늘만 해도 우리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3심제도. 두 번째는요, 아까 이야기한 거, 백성들이 이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들, 양인 남성들은 다 군역의 의무가 있어. 군대를 안 가려면 1년에 2필씩 군포를 해야 됐었는데, 그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게 바로 무엇이었다? 균형법이었다. 균형법을 실시하여 1년에 납부하는 분포를 한 필로, 오케이? 한 필로 시원하게 탕감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나라의 재정은요, 그래서 실시한 게 바로 노비, 그렇지, 종목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건법 아니라고. 안건법은 고려의 4대 왕이었었던 누구라고? 광종 때라고. 자, 그래서 노비 종목법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자, 이 외에도 청계천, 준천사업, 청계천, 준천사업 등등 민생안정책이 있었었다. 그리고 영조의 무엇도 탕평정치도 살펴보면 연인공이었었던 이 영조가 즉위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었던 게 탕평교서를 내렸었잖아. 근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옆에 봐봐. 여기 공간 남으니까 살인 세력들이 선조 때 정계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벼슬직을 놓고 동인, 김효원과 그리고 서인, 시의겸이, 심의겸이 이렇게 분화했었지. 그치? 그래서 오늘 풀어봤었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묻는단 말이야, 얘들아. 얘네들이 왜 나눠줬어? 동인과 서인은 분화 왜 했어? 이조전랑의 벼슬직을 놓고 대립하게 됐어. 사실 요걸 조금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만을 두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척신정치에 대한 적극성을 두고도 이 대립을 하게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인도 명나라파도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되는 북인과 그리고 퇴계 이황의 제자들이 되는 남인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 북인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후궁의 둘째 아들, 선조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광해를 지지하는 대북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선조와 임목대비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아들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 세력으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광해군이 군자로 끝났었잖아. 왜 군 왕자의 직위에서 그쳤다 그랬어? 첫 번째 이유는 중리배교, 두 번째는 폐무살제. 자신의 동생을, 그러니까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폐위시켰다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소북 세력들도 같이 축출이 됐었던 거야. 왜? 영창대군을 지지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에 북인도 어떻게 돼요? 북인도 정계에서 배제되죠. 축출됩니다. 그 이유는 광해군을 지지했기 때문이야. 광해군은 결국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중종반정, 두 번째 인조반정. 뭘까요? 인조반정이지, 그치? 선, 광, 인이니까 인조반정으로 인해 가지고 서인들의 주도 아래 이 광해군과 북인 세력들은 축출되는 거야. 그래서 인조 때의 정치는 서인 세력들이 주도하고 남인 세력들이 뒤에서 참여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했죠. 자, 이 서인 세력들도 이후에는 또 나뉘어진단 말이야.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거 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야. 일주일이나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까봐 선생님이 복습해주고 있는 거라고. 자, 서인과 남인. 인조반정 때는 서인 세력들이 주도를 했지. 어머, 분필 너무 신기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서인 세력들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뭔가 주도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서인과 남인 세력들이 맞붙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조 이후에 복림대군이었었던 효종이 왕위에 올랐고 북벌을 이제 송시열과 같은 서인 세력들과 북벌을 이제 이어나갔으나 결국에는 이제 효종께서도 사망하시고 나서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효종 때 이 장렬왕후 조치 자의대비의 이 상복 예복을 착용하는 기간을 놓고 대립해. 예속 논쟁이지. 예속 논쟁은 몇 차례 진행이 됐어요? 두 번이지, 그치? 이 1차 예송과 2차 예송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어. 1차 예송 때는요, 이제 1년을 주장했었던 자의대비, 이 조씨의 이 상복 착용 기간을 1년이라고 주장했었던 서인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2차 때는 효종의 비가 살아나게 되자 마찬가지로 1년을 주장했었던 남인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2차 때 서인 세력들이 9개월을 주장했었거든. 그래서 9개월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었던 거지. 자, 그래서 예속논쟁 때 이제 남인 세력들이 승기를 잡았었어. 그러다가 숙종 때 나라가 뒤집힐 만한 이 분당 정권들이 뒤집힐 만한 사건들이 일어난 그게 뭐였어? 환국이죠. 환국,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총 3차례의 환국이 일어났었는데요. 정계를 주도하고 있었던 남인 세력들이 역모를 꾀한다 그래가지고 정계에서 배제돼서 축출되었었던 사건들 경신환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때는 서인이 주도했고 기사는 다시 남인이 주도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희빈 장씨, 선생님이 장옥경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장옥경이 이 아들을 낳게 되자 숙종의 총애를 받았었던 장옥경 아들을 갖게 되자 이 아들 이윤의 정호 문제로 불거지게 되면서 기사환국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누구를 복위시키려고 그랬어?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고 그랬었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게 되면 갑술왕국 때는 다시 서인 세력들이 승리를 했었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 그치?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남인은 이제 정계에서 배제되었었어. 그러다가 이 서인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죠. 노론은 누구를 지지했다? 영조를 지지했다. 소론은 누구를 지지했어? 이윤. 즉 숙종 다음이 누구야? 경종이잖아. 경종을 지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종이 승하하시고 나서 세상을 일찍 떠났다 그랬었지. 그러면서 소론들도 마찬가지로 정계에서 배제되었었다. 누가 주도하고 있던 시기야? 노론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어. 근데 왕이 탕평교서를 내리면서 뭐?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두루 선발해? 웃기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안 믿어? 그러면은 성균관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건립하겠다. 탕평비를 건립하고 탕평파를 육성했지. 그쵸? 그리고 두 번째, 2조 전랑의 벼슬직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약화시킨다. 왜? 인사권을 제한하기 위해서였다. 인사권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국에 있었던 서원들을 약 700여 개로 정리하기도 했어요. 분당의 근거지였었던 서원을 정리하기도 했었다. 등등등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지. 자, 그러면 정조 때 정조대왕이 펼쳤었던 정책은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 뭐예요? 바로 왕권 강화였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왕권 강화를 했었던 개혁정치 군주 다음에 그렇게 강력하게 카리스마 있게 왕권 강화의 개혁정치를 이어갈 만한 인물이 등장하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억누르고 있었던 이 강력한 왕권이 억누르고 있었던 신권들이나 지방 귀족 세력들이 다음 왕 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렇게 들고 일어서 버리게 되면서 오히려 나라는 망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이미 고려사에서도 국민왕의 개혁 정치를 통해 가지고 봐왔었잖아. 정조 때 이제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창덕궁 후원에다가 무엇을 설치했어?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 도서관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군주 스스로 초월적 군주를 자처하는 초기 문신제 젊은 문신들 당하관 37세 이하의 당하관 출신 중에서 능력 있는 이 신하들을 의정부에 초선해가지고 규장각에서 공부시켜서 40세가 되면은 졸업시키는 초기의 문신제를 실시하기도 했었고 왕실 호위 부대였었던 이것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 뭐였죠? 그렇지, 장용령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조 때 이제 탕평 정치로는요 준탕평, 그러니까 정말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다 두루 등용하겠다가 아니라 노론 세력들도 나중에는 이제 시파랑 벽파 세력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사도세자의 죽음은 너무 과한 처우였었다, 시파. 그리고 당연한 처우이다, 벽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노론 말고 정계에서 배제된 소론과
그리고 남인 세력들을 등용했었던 게 정조의 탕평 정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화성, 수원 도시건설 하면서 우리가 수원 시민으로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화성을 이제 건설했고요. 그러면서 신해풍공까지, 신해풍공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설명을 했었지. 그치? 어디 있어? 여기서 이야기했죠. 그쵸?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정조 때 개혁 정치를 펼쳤다가 이후에 정조 사후에 11세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었던 인물이 있어. 11세면 얘들아 몇 살인 줄 알아? 초등학교 4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에 왕이 되었었던 인물 바로 순조야. 그래서 어린 아들만 남겨놓고 가기가 정말 이제 마음에 편치 않았었던 정조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하 김조순한테 우리 아들 순조를 잘 부탁하네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지. 근데 이 순조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이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순조의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누가 이제 안동 김씨 세력들이 정권을 꽉 쥐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번에는 X가 되겠습니다. 2번. 세도 가문은 비변사 등을 독차지하였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변사는 원래 중종 때 그리고 명종 때 무엇을 걸쳤었어? 삼포외란 그리고 을묘외변 등과 같이 외적들의 침입들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군사라는 것은 수도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 지방, 변방의 치안도 방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변방의 치안을 방비하기 위한 기구로 비변사를 설치했다 그랬어. 자, 근데 그 비변사가 점점 상설화가 되면서 전국구로 설치가 되었었단 말이야. 양난 이후에는 그 비변사가 무엇이 되었었다? 그렇지, 권력기구가 되었었다 그랬지. 그래서 분당의 권력기구가 되기도 했어. 그래서 세도 가문, 세도 정치기 때는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세도 가문들이 왕은 아니잖아. 그치? 왕은 아니다 보니까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키워 나갔었단 말이야. 그러지 못하게 했었던 거라. 누가? 흥선 대원군이. 그래서 비변사를 나중에는 폐지하거든.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변사 등을 독차지했다. 5가 되고요. 3번 삼정의 문란 중 가장 힘들었었던 거, 백성의 삶을 힘들게 했었던 건 환정의 문란이었었고, 4번 이씨왕조, 전주 이씨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정씨왕조가 열릴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거 예언사상의 정감 맞습니다. 5번 경상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홍경래의 난이 발발했다. 경상도를 뭐 어떻게 차별할 거야? 그 넓은 경상도 뭘로 차별할 건데? 아니지. 바로 서북지역 평안도 에 대한 지역 차별로 인해 가지고 홍경래를 비롯해 가지고 평안도에 있었던 광산 노동자들도 함께 일어나 가지고 농민봉기를 일으킨 것이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X가 돼야 되겠죠. 6번 세도 정치는 순조, 헌족, 철종에 이르러 가지고 약 60년에 걸쳤었던 사회적 혼란기였었다. 특정 가문들이 실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번 빈민을 위해서 봄에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돌려받던 제도가 상정 중에는 한국입니다. 한 정도 돼요. 7번 했고 8번 몰랑양만 출신으로 신흥 상공업자들과 의상들 그리고 의주에서 활동했었던 상인들 만상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만상들. 그리고 광산 노동자 등과 봉기를 일으켰으나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었던 것 혹은 홍경래의 난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1862년에 단성과 경상남도 진주에서 시작한 것 임술농민봉기입니다. 경상, 단성, 진주입니다. 자, 그리고 임술농민봉기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안핵사를 파견해가지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하고 말았었다. 여기까지. 자, 우리는 다음 페이지 15강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학과 국학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렛츠고!